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 욕심내지 말 것. 이웃 할머니가 친구네 집에 놀러와 다음에도 가끔 집에 놀러와도 되냐고 물었다. 거절을 잘 못하는 착한 친구는 그래도 된다고 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수상한 종교를 설파하는 손녀가, 그 다음에는 손녀와 친구들이 불쑥 찾아왔다. 어딜 가나 친절한 사람을 난처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때때로 친절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상대가 불편해할지라도 때론 나의 요구를 이야기해야 하고 거절을 해야 하며 단호하고 깐깐하게 굴기도 해야 한다.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니라서 나 역시도 종종 고민을 한다. 상대에게 내가 계속 좋은 사람으로 남아도 될 것인가? 나의 불편함의 크기는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인가? 그런데 만약 좋은 사람으로 남았을 때 자신이 감당해야 할 불편함과 손해가 크다면 기꺼이 깐깐한 사람이 되는 편이 낫다. 계산적인 사람이 되는 것과 자신의 정당한 몫을 지키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게다가 내가 애써 지킬 만큼 상대가 좋은 사람이라면 나의 요구와 거절을 이해해 줄 것이고, 나의 요구와 거절에 쉽게 빈정이 상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그 관계를 지키려고 애써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타인의 몫을 넘보지는 않아야겠지만 자신의 몫은 지켜야 한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는 없다. 미안하지만 우리의 1순위는 언제나 우리 자신이다. 생활 기스와 완전 파손을 분류할 것. 새 핸드폰을 샀을 때 흠집이 나면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다. 기능에 문제는 없지만 실수로 생겨난 약간의 흠집들. 생활 기스는 아무리 잘 관리해도 피할 수 없기에 마음을 졸이고 우울해하는 것보단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는 편이 낫다. 생활 기스를 완전 파손으로 분류하고 새로 구매한다면 나만 아는 살림이 없을 테니까. 그런데 생활 기스는 모든 형태의 관계에도 적용이 된다. 아무리 좋았던 관계라 해도 흠집이 생길 때가 있고 문제 한 톨, 서운함 한 점 없기란 어려운 일이다. 물론 손상이 크다면 새로운 관계를 찾는 편이 낫다. 하지만 살다 보면 생길 수도 있는 생활 기스 때문에 마음속으로 탈락을 외친다면 나만 아는 관계 또한 없을 것이다. 관계 결벽증의 결말은 외로움일 뿐 결국 자기 혼자 손해다. 그렇기에 관계에 흠집이 갔다면 잘 살펴야 한다. 이 흠집은 우정 혹은 사랑이 더는 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완전 파손인지, 아니면 관계의 밀도를 생각하며 너그러움을 발휘해야 하는 생활 기스인지 말이다. 베스트 프렌드만을 기대하며 굿 프렌드의 가치를 잊지 말 것. 지금의 관계에 최선을 다할 것. 10대에서 20대로 그리고 다시 30대로 넘어오며 나의 친구 리스트는 몇 차례 개편이 있었다. 한결같이 높은 랭킹을 차지하는 친구도 있고 이제는 멀어져 연락처조차 사라진 친구도 있으며 새롭게 인연을 맺어 많은 부분을 공유하게 된 친구도 있다. 지나온 관계들을 곱씹어 생각하면 언제까지 장수할 것 같던 우정이 조기 종영을 맞이했을 때 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과 함께 불안함이 든다. 과거의 나는 왜 더 성숙하지 못했을까? 지금의 나는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 하지만 생각해보면 상대방에도 한계가 있었듯이 나에게도 한계가 있었을 뿐이고
살며 맺은 모든 관계를 누적시키며 살 수는 없기에 연약한 관계는 마모되어 사라졌을 뿐이다. 우리가 특별히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알고 보면 우정의 종류는 누구의 삶에나 일어나는 보편적인 일이다. 그러니 떠나간 관계에 대해 스스로를 지나치게 탓하지도 남겨진 것에 겁먹지도 말자. 대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자. 지금의 나와 닮은 새로운 친구를 만나자. 당신이 누군가가 필요하듯이 누군가도 당신을 필요로 하며 완벽하지 않은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기대며 살아간다. 그린 라이트가 켜졌다면 직진할 것. 우리는 종종 마음에 두고 있는 상대의 심중을 해석해 그린 라이트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상대에게 연락하지 않는다라는 한 가지 행동조차 1번, 손가락이 부러졌다. 2번, 아웃 오브 안중이다. 3번,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매우 바쁘다. 4번, 먼저 연락이 오길 기다리고 있다. 등의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한 가지 경우로 판단하기엔 언제나 사람 바이 사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다. 그렇기에 어떤 연애의 고수의 조언도 타로카드 아줌마의 호언장담도 상대의 진심을 해석할 순 없다. 그럼에도 그 사람의 그린라이트 여부를 알고 싶다면 가장 적절한 질문은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이다. 그 질문의 대답으로 나는 그 사람이 좋다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전진해야 할 진짜 그린라이트가 될 것이다. 사랑도 되면 한다쯤의 생각으로 안전거리 확보에만 열을 올린다면 겁쟁이에게 사랑은 너무 과분하다. 그럼에도 누군가와 함께할 것. 한때 고독력을 주제로 한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사람들은 왜 그런 책을 읽을까? 서운국 박사의 책 행복의 기원에서는 사람의 DNA가 생존을 위한 지침서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책 내용이 인상적이라 설명하자면 DNA에는 우리 조상들의 생존에 대한 매뉴얼이 담겨 있다. 생존에 좋지 않은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이 억제되도록 스트레스 시스템이 작동하고 생존에 좋은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을 계속하도록 도파민이 팡팡 분비된다. 그러니까 음식을 못 먹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한 건 생존을 위한 DNA 전략인 것이다. 그럼 우리 조상들에게 생존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그건 음식과 인간관계다. 시조새 파킹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무리 생활을 하던 조상들에겐 무리에서 이탈하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다. 그렇기에 인간관계에 금이 갈 때 느끼는 압박과 스트레스는 본질적으론 생존에 대한 위협 신호다. 음식에 대한 불안이 크지 않은 현대인에게 인간관계는 가장 큰 스트레스 요소로 남았고 강력한 위협 신호로 진이 빠진 사람들에게 혼자의 유용성과 기쁨을 설파하는 책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사실 그 책들의 이야기가 맞다. 이제는 누가 나를 미화하거나 말거나 세상이 워킹데드의 세트장으로 변하지 않는 한 배고픈 순간에는 체크카드가 있고 위험한 순간에는 경찰이 있으며 만약의 순간에는 보험사가 있다. 신세계가 펼쳐진 거다. 그러니까 이젠 고독해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다. DNA의 감인 반응일 뿐 좀 미움받아도 안 죽는다. 다만
이 기쁜 소식 가운데 한 가지 문제는 이 신세계에 맞춰 우리의 DNA가 업데이트되지 않았다는 것. 사람에게 인간관계는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기에 인간관계에 금이 갈 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만큼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린다. 이 신세계의 시대착오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와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다. 이건 문학이 아닌 진화 심리학의 영역이며 감성이 아닌 본능적으로 그러하다. 그러니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며 어려운 길로 돌아가지 말고 많은 사람 중 나와 주파수가 같은 누군가를 발견하라. 상한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 해서 식음을 전폐할 필요가 없듯이 또라이를 만나 힘들었다 해서 모든 관계를 끊어낼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상한 음식을 골라내는 후각이고 진심 없는 인간들을 곁에 두지 않는 안목일 뿐. 당신에게 어떤 상황이 오든 당신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우정을 찾아라. 나의 부족함을 비웃지 않을 거라는 믿음. 그런 믿음이 가는 누군가에게 믿음이 가는 누군가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안정제이자 행복이란 추상적인 단어의 유일한 실체일 것이다. 약속 시간에 늦은 그에게 필요한 건 변명이 아닌 사과이고 짝사랑 중인 그녀에게 필요한 건 타로 상담이 아닌 용기이며 외로운 그대에게 필요한 건 고독을 견디는 힘이 아닌 진실한 누군가이다. 파트 5.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투두리스트. 때론 재미없는 이야기를 할 것. 어느 방송에서 흑수저, 금수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당시 워낙 이슈였던 터라 어딜 가나 그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다. 그중 한 패널이 우리가 식당에 들어갈 때 숟가락을 보고 식당을 고르는 게 아니듯 숟가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떠먹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니 숟가락에 연연하지 말고 자신이 원하는 걸 떠먹으라는 이야기였다. 물론 멋진 비유이자 위로였고 선한 마음으로 이야기한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흑수저, 금수저에 대한 이야기는 진짜 숟가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 본질은 세습 자본주의에 있다. 산업 기반이 새롭게 확장되어 쉽게 기회를 얻을 수 있던 과거에는 비교적 계층 간의 이동이 자유로웠다. 그러나 지금은 계층 이동의 역동성이 사라지고 있다. 부모의 부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별적으로 주어진 기회는 소득과 직업의 격차로 이어지며 자본이 세습되는 과정에서 계층은 고착되고 있다. 그러니까 흑수저, 금수저는 고착화되는 사회 계급의 문제이기에 해결책을 논하려면 세상 진지하더라도 자본의 세습과 기회의 불평등을 어떻게 완화해 갈 것인지 묻고 답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건 투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아지기 위함이어야 한다. 나는 그동안 몇 권의 책을 내며 개인적인 위로와 격려를 보냈다. 그런데 지극히 개인적인 위로들이 우리가 맞닿은 문제의 표면만을 표류하며 사회적 담론에 닿는 것을 흐리게 한 것은 아니었을까?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고 위로만 받으려 하는 집단 퇴행 속에선 누구도 돌부리를 치우려 하지 않고 그저 방관할 뿐이다. 위트 있는 비유로 가볍게 혹은 냉소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편할 수 있다. 나 역시 이왕이면 덜 심각한 편이 좋다. 하지만 때론 어렵고 복잡하며 재미없는 이야기가 필요하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해야 한다. 스스로를 비난하지 말 것.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방청객을 인터뷰하는데 청소년인 아들이 엄마에게 엄마, 내가 나중에 벤츠 사줄게 라는 말을 했다. 그 말에 엄마는 아들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물론 기특한 마음이다. 그런데 나는 좀 이상한 사람인지 어딘가 씁쓸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 아이는 엄마에게 벤츠를 사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 아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말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그렇다는 거다. 탯줄을 끊는 순간 돈줄이 연결된다는 말처럼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는 자식에게 많은 양육비를 쓴다. 치열한 경쟁을 뚫기 위해 높은 교육비도 부담한다. 대학에 가면 수천만 원의 등록금을 내야 하고 자취라도 했다간 집세와 생활비로 매달 몇십만 원씩 부담해야 한다. 물론 형편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자식들은 사회에 발을 내딛기 전까지 부모에게 엄청난 빚을 지는 것이다. 그래서 커서 벤츠를 사주겠다는 이야기를 한다.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가 됐으니 벤츠 정도는 사줘야 이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문제는 빚을 갚는 게 쉽지 않은 데 있다. 취업이 어렵다. 사회 진출이 자꾸 유예된다. 5%만이 대기업, 공사 등 안정적인 직장을 잡고 그래도 벤츠는 못 사들인다. 대다수의 경우 취업을 해도 월급은 빠듯하다. 그 월급을 가지고 결혼이라도 해서 신혼집을 장만할라 치면 은행에 빚을 지거나 부모에게 또다시 손을 벌려야 한다. 그 후 자식을 낳으면 나의 부모가 그랬듯 높은 교육비와 양육비를 지불해야 하니 이 사이클론은 부모님께 벤츠를 사줄 날은 오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존재한다는 이유로, 평범한 삶을 산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경제적, 정서적 빚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가. 진짜 문제는 높은 양육비와 교육비, 등록금, 주거비, 그리고 이를 감당할 질 좋은 일자리의 부족이지 우리들의 일방적 잘못이 아니다. 사회에 발을 내딛기도 전에 빚을 잔뜩 안기는 사회, 그리고 그 빚을 갚을 방법은 내놓지 않는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며 죄책감과 부채감에 시달린다. 만약 당신도 죄책감과 부채감에 시달려야 했다면 적어도 왜 빚쟁이가 됐는지는 알아야 한다. 그 사실이 빚을 탕감해주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스스로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잘못 산 게 아니다. 나의 몫을 외면하지 않을 것. 요즘 재밌는 일이 하나도 없어. 예전엔 이것저것 흥미가 많았던 것 같은데 나 뭐가 문제일까? 고민하고 있는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적당한 조언은 무엇일까? 1번, 취미를 가져봐. 2번, 동호회에 나가봐. 3번, 여행을 가봐. 4번, 정신 상담을 받아봐. 이런 조언도 가능하겠지만 문득 친구의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봤다. 당시의 친구는 야근은 물론 주말 근무가 일상이었다. 거기다 회사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정규직에서 갑자기 비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앞으로의 상황도 불투명했다. 그러니까 친구가 어떤 것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장시간의 노동과 고용 불안 때문인 거다. 몸도 마음도 지치고 불안했던 친구가 약간의 짜민한 시간에 어떤 생산적이고 즐거운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렇기에 어떤 위로도 부적절했다. 근로 환경의 개선, 그리고 삶의 최소한의 안정성 없이 실존의 문제는 위로로 덮이지 않는다.
2004년도에 주 5일제가 실행되기 전까진 대다수가 토요일에도 출근을 했다. 그런 우리에게 불금이 생긴 건 개인의 치열한 노력도 개인의 강한 의지도 아닌 사회 시스템의 변화였다. 개인의 노력과 의지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개인의 삶만을 돌보며 살아간다. 나 하나라도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잠을 7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이고 스펙 3종 세트를 스펙 5종 세트로 채운다. 그러나 결국 분투하는 또 다른 개인은 잠을 6시간에서 5시간으로 줄이고 스펙 5종 세트를 스펙 7종 세트로 채울 뿐이다. 개인의 불행한 이유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면 개인의 불행은 자기 착취적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것이 곧 사회 문제임을 직시해야 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물론 모두가 광장에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화염병을 던지는 것이 해답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흑백론에 사로잡혀 개인의 노력을 경시하라는 뜻도 아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이 있다. 골목상권 붕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대형마트가 아닌 재래시장이나 골목상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고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파업에 나선 사람들을 응원할 수 있고 기울어진 언론의 균형추를 바로잡을 수는 없지만 대한 언론에게 후원할 수 있고 부패한 정치가 하루아침에 달라질 리 없겠지만 그래도 진정성이 느껴지는 이에게 투표할 수 있으며 속물들의 세상을 뒤엎을 수는 없겠지만 보통의 존재인 서로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일상을 벗어나지 않은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가 3%의 소금 때문이듯 만약 세상이 어딘가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 각자의 3% 노력이 부족해서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각자의 몫을 하자. 우리 사회의 유일한 구원자는 외면하지 않는 개인이다. 우리는 시행착오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 그러니 너무 절망하지 말자. 우리에게는 성숙한 시민이라는 최후의 보루가 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